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의정 갈등 속에서 어제 대입전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부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권 뜨거운 이슈들 짚어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정치공부. 엊그저께 있었던 그 특검법 재의결,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됐는데요. 국회에서 왜 어떤 때는 기명으로 하고 어떤 때는 무기명으로 하는지 이 문제 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973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시고요. 저희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명품 컨텐츠가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외신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 조금 전에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이 러시아 영토를 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걸 미국이 허용을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좀 보도를 했습니다. 단 제한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거세게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우 인근의 한 해에서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을 하면서도 이 러시아 영토를 직접 좀 공격을 하지 말라, 이렇게 좀 조건을 달아왔었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까지 확대될 걸 우려를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 러시아 영토 타격까지 허용을 하는 거는 지금 전쟁에서의 열세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러시아 반응은 뭐 이른 시간이어서 나오진 않았는데요. 앞서서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만약에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을 한다면 뭐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외신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요. 이게 뭐 혐의 전부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무려 34개나 혐의가 있었는데요. 전부 이 배심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다, 이렇게 좀 거듭 주장을 하면서 진짜 판결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가려질 것이다,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누구도 법 위에 없다면서 트럼프의 이런 반응을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 미국 핵무기,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주장이 있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네, 최근 이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이 제기된 이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필요성 뭐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미국이 일단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 국무부 측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러시아 측의 반응에 대해서 미 국무부 측이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핵무기를 인도태평양 지역,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를 하는 거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외교에서는 공식 논평과 이면의 움직임이 좀 다를 경우가 많아서요. 자, 이제 그 최태원, 노소영 그 이혼 재판,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였는데 1심보다
노소영 관장이 가져갈 재산 분할 액수가 뭐 대거 늘어났는데 그 판결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소영 관장의 완승이었습니다. 1심과 먼저 비교를 하면 우선 1심 위자료가 1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항소심은 2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핵심은 따로 있죠. 재산 분할 액수입니다. 이번 항소심의 이 최대 쟁점이었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까지 이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주식들을 분할하라라고 판결을 하면서 이번에 이 2심에서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액이 1심에서 665억 원에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1조 3,808억 원까지 약 20배 정도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1조 3,808억 원, 좀 사실 읽기도 좀 힘든데요. 이혼 소송의 이 재산 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 역대급입니다.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도 20배, 그리고 네. 재산 분할도 역시. 20배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예, 노소영 관장 측 어떤 입장? 당연히 지금 좀 잔치집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노관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후에 이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인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다. 이렇게 좀 극찬의 표현을 썼습니다. 반면에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면서 이 즉시 상고하겠다고 해서 일단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 기자 전에 드린 대로 이 재판 내내 쟁점이었던 게 역시 SK 주식 분할이죠. 네, 이 맞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이 가치가 오르는데 노관장의 기여가 없었다. 이렇게 앞서서 1심이 판단을 했는데 이번 2심 이 항소심에서는 노관장의 기여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1심에선 이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해서 아예 뺐었죠. 이번 항소심에서는 아예 또 반대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앞서서 이 노소영 관장 측이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전달했다. 그래서 이 비자금이 오늘날 이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이만큼 취득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기반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 이번에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에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취득했다면서 노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고 최종현 선대 회장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보호막으로 해서 이 지극히 모험적인 경영을 했다면서 네. 뭐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 SK가 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심에서 이 SK 주식의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눈길을 끌었던 또 다른 부분은 재판부가 조목조목 최태원 회장을 질타한 거죠. 네, 이 외도 부분을 특히 좀 구체적으로 들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이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난 2014년에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인이 최태원 회장 본인이 김희영 지금 동거인이죠. 이 TNC 재단 이사장과 이혼하라고 본인이 했고 아이도 낳게 했다. 이 최태원 회장이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노소영 관장에게 편지를 보냈었는데 재판부는 이번에 이런 편지가 이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인 기간 중에도 이 최 회장이 이 동거인 김희영 씨와 공개 활동을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의 재단에 거액을 출연을 했고 또 생활비로 약 210억 원을 썼고 또 뭐 한남동 주택을 지어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게 했다면서 이 노소영 관장에게는 이와 다르게 1심 재판 이후에 생활비를 끊었다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노 관장이 또 지난 2009년에 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도 이 최태원 회장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하면서 최 회장을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1조 3,800억 원대 재산 분할인데 재판부가 이걸 현금으로 주라고 또 특정했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현금으로 주라고 특정을 했는데 일단은 뭐 최 회장은 지금 이 현금으로 줄 방법이 뭐 갖고 있는 현금으로 주거나 만약 이 현금이 모자라면 최 회장이 갖고 있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담보대출 받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직접 매각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재벌이라고 해서 현금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 재벌이라도 저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현금이 많지가 않다고 물론 돈은 많겠지만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주식담보대출 말씀하셨는데 뭐 이미 주식담보대출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요? 네, 이미 좀 받아놓은 게 이 주식담보대출 최 회장이 받아놓은 게 좀 있다고 합니다. 4,300억 원 정도 이미 받아놓은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남은 대출 여력이 한 최대 1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걸 좀 당장 받기가 부담스러운 게 뭐 이자도 너무 막대하고 이자도 이자고 뭐 향후에 또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은 뭐 갖고 있는 주식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 매각할 가능성이 좀 점쳐집니다. 뭐 이번에 줘야 할 1조 3,800억 원대면 SK 주식회사 지분으로 좀 기준을 따지면 12%나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은 최대 주주 자리를 당장 잃게 되죠. 경영권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5%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을 그래서 사실 뭐 글로벌 자본들까지도 주목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뭐 이번 결과처럼 이렇게 되고 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을 분할을 해야 돼서 만약에 이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뭐 당장 뭐 SK그룹사의 지배 구조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틈을 타서 이 알짜 SK그룹을 노리는 글로벌 자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이미 있었죠. 지난 2003년에 미국계 헤지펀드 이 소버린이 SK 주식회사의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경험 때문이라도 최 회장이 이번에 이 주식을 최대한 처분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대안으로 나오는 게 SK 주식회사 지분 처분이 아니라 최 회장이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상장이 안 된 SK의 알짜 회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SK 알짜 자회사들을 이번에 시장에 매각할 가능성도 지금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마지막 질문인데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하이브하고 어도워 재판 결과 나왔죠. 네, 이 하이브가 이 자신을 해임하는 걸 막아달라면서 민희진 대표가 제기를 했었죠.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때문에 이 하이브는 오늘 열리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를 하이브가 해임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하이브 측의 지금 주장만 봤을 때 이 소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늘 한 번 더 뉴스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예,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은 흐리고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차츰 걷히면서 오늘 낮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고 한낮 기온도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출근길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8km가량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 반포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인제터널 부근에서 서양양까지는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역시 금천부터 정체가 시작돼서요. 팔곡분기점에서 용담터널,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의정 갈등에 이제 정부 측은 보건복지부 쪽이 주로 입장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대 정원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 시점부터는 이제 교육부의 입장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부 오석환 차관 전화로 모시고 교육부가 이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오석환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네, 이 의정 갈등 문제 관련한 이 교육부가 이제 그 관리해야 될 어떤 문제 영역 이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입생 모집 규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입시 불안은 지금 해소되어서 다행이고요. 네. 예, 그 앞으로 이제 입시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게 저희들 제일 중요한 영역이고요.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교육부와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월 달부터 우리 학생들이 뭐 단체 그 휴학 신청을 하거나 수업 거부 같은 집단 행동이 지속되고 있어서 학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조정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는 대학들 수업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아직 수업이 학생 참여가 지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학생들이 유급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오석환 차관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네요. 하나는 이제 증원된 의대생들을 어떻게 입시 전형을 통해서 선출할 거냐 이 문제하고 네, 또 하나는 이 학생들 의대생들이 지금 그 학교를 떠나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복귀시키고 정상적인 이 학업 과정으로 그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질문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그 대입 전형이 이제 확정돼야 비로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대입 전형은 이제 지난번에 대입 전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대교협에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오늘 5월 31일부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몇 명으로 그러면 확정이 됐습니까? 네. 전체적인 세부적인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그 내년에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요. 네. 39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네. 그 한 개 대학은 이제 의전원입니다. 그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 39개 학부 의과대학만 말씀을 드리면 총 1,469명이 늘어나서 4,485명을 모집하게 되고요. 네. 정원의 인원이 125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하면 4,61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또 관심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지역인재 의무 선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원 제주를 빼면 거긴 낮습니다. 의무 선발이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20% 상한이라 좀 특이사항이 있어 제외하면 지역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도 63%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애초에 네. 네. 차관님, 애초에 정부는 이제 2,000명 증원을 그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차관님 설명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1,500명 정도가 내년도 입시에 증원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진행 과정에서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년에 교육 여건을 고려를 할 때 대학이 그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반영해 주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1,500명부터 2,000명 정도 사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500여 명 정도가 그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모집을 하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2025학년도 내년이고요. 네. 그러면 2026학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2,000명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그 2,000명으로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정부는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논의할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요. 네. 대법원에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선 그 의료계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입시는 그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사잖아요. 네. 그래서 입시 모집 요강은 학생 학부모의 그 대입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중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미 그동안에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입시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일단 1,500명 정도의 증언을 행정적으로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우리 학생 학부모들을 생각하더라도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는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관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의과대학이 증언문을 받게 될 때 네. 이거를 학칙 개정을 해야 이게 현실화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학칙 개정은 원칙적으로 의과대학 학생의 입학 정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정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하여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학칙 개정이 진행되다가 지난번에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송이 있어서 일부 대학들에서 학칙을 개정하는 절차에서 지연 절차가 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교무회의나 교수평회나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서 그러한 지연이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 개정이 완료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봤을 때 3개 학교가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네. 곧 개정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도 또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학칙 개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교육부의 지침은 이게 법적 강제가 있는 것이라서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인력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원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절차는 우리가 의료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원은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법령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500명 가량 증원되는 것으로 이제 행정적으로는 이제 집행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입시생들 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네.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소위 재수생, N수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숫자로는 보면 일단 거기 의대생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6월 모의고사 신청한 거를 보면 360여 명 정도가 늘어나서 우선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9월 이후에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N수생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사교육 카르텔 혁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 없애는 방식으로 수능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지난 수능에 반영을 해가지고 킬러 문항 없이도 수능에 대비해 가능하다는 게 작년에 입증이 되었고요. 금년에도 그 기조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N수생이 특별히 유리한 그런 시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그 기조를 계속해 나갈 거고요. 네. 네. 차관님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 있는 수능을 하겠다는 게 이제 교육부 입장이었잖아요. 예, 작년에 실제 그렇게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킬러 문항이 없으면 변별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게 기존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게 원래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기술을 익혔을 때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행에 속하는 시험 문제였는데 네. 그러한 문제가 없이 그러한 소위 킬러 문항이 없이도 교육 과정 내에서 충분히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9월 모의고사를 거쳐서 네. 수능 본수능에서 이미 적용을 했고 그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저희가 발전시켜 가지고 네. 금년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이제 교육 과정, 공교육 과정을 통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수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수능 체제를 마련하게 되면 사교육은 줄어들고 공교육 내에서의 학습이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그래서 N수생이 는다고 해서
재학생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 교과 과정만 충실히 한다면 이런 취지의 설명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있습니까? 교육부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입시 체계를 마련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입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학부모님들한테 신뢰에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전에는 학원에서 주로 주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 입시 설명회 같은 식으로. 아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모의고사나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준비했던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나 네. 선생님들이 직접 문항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브리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훨씬 더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업의 대학 어디 가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2025학년도의 대입 전형, 수시 모집 요강 이런 것들을 분석해갖고 6월 달에 바로 저희가 탑재할 겁니다. 아하,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그 진로 진학 지도 경험이 많은 우리 현직 교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기업에서 대입 상담 교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정확한 그 공공입시 상담 서비스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의대 정원이 늘어났고 여기에 따른 입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공공정보를 통해서 신뢰로운 정보를 제가 제공해드리면 여기를 잘 활용을 하시면 네.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입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그동안 사교육 학원 쪽에 이 스타 강사들이 많았는데 우리 네. 차관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이제 공교육에서 활동하시는 현직 선생님들 중에서 스타 선생님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스타 선생님들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개별 상담을 해주시면 그게 가장 밀착형의 개별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EBS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원도 같이 저희가 협력을 해가지고 네. 가장 신뢰로운 정보를 대기업의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관님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당장 지금 이 의대생들 복귀 문제가 이제 긴급한 현안이 돼 있는데 교육부 그렇습니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집단 행동의 일환이잖아요. 동맹휴학이. 네. 그래서 이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대학하고 협력해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하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그 학사 운영의 탄력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모색을 해놓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수업은 재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대해서 이제 모집 정원은 25년도께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일단 학교로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을 해가면서 우리 의료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아니면 의학교육은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그러한 논의를 진행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나 아직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숫자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으로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소송이 진행됐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비로소 그 모집 전형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지금까지 관망이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들어오는 그런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들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귀 안 하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 현재의 노력은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복귀했을 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 학기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들어오더라도 수업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들하고 벌써 저희가 오랫동안 수업에 들어오기만 하면 네. 지금 그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까지를 고려를 할 때 충분히 예.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수업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생각을 좀 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수업을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으면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이제 직접 개별적으로 상담팀을 꾸려가지고 예. 본부 차원에서 상담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그런 개별 상담을 긴밀하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복귀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그 학생들의 상황에 맞춰서 행정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교육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고 그게 우리 대학하고 교육부가 힘을 합쳐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고 그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그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의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좀 준비가 부실해서 부실한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그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럼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대학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학이 스스로 진단을 하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받아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최종 점검 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학 지금 늘어난 정원을 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 늘어났으니까 기존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공립대학이 이제 지역 필수 의료 체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고요. 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이미 사립대학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그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투자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 네. 그 투자 계획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의 교육 방법의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뭘 마련하고 있냐면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도 지금 같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은 보면 우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여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투자 전략이 포함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이 최적의 그 교육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교육 방법의 도입,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현장 우리 전문가들하고 학장님들하고 계속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네. 교육 방법의 혁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의 혁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필수 의료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역과 연계해서 어떠한 의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를 해드려서 어떻게 의학 교육이 발전될 것인지를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의대생들에 대한 교육의 주체는 의대 교수들일 텐데요. 네. 지금 교육부가 의대 교수들과도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료교육 선진화라는 틀 속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의학 교육의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오랫동안 요청해 오셨던 거고요.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교수님들하고 저희가 교수님들은 사실 그 현장에서 저도 직접 나가서 몇 차례 만나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하면서 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연구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대 교수님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거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오석환 교육부 차관님과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3대 개혁을 쭉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네, 교육개혁인데 네. 지난 2년간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떤 개혁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부족한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마무리 말씀 삼아 좀 듣겠습니다. 짧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제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의 사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크게 3개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과 넓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 돌봄, 교육 돌봄의 실현,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육 혁신, 네. 그리고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가장 잘 아시는 대로 넓은 학교는 정말 범부처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서 모든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넓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진행을 해가지고 1학기 때 2,800개 학교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원래 2,000개 예정이었는데. 네, 차관님 이거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유보통합은 정부조직법 개편돼가지고 일원화 마련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학 계획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와이저나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다양한 네. 모델을 마련하는 것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오석환. 고맙습니다. 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정밀농업연구소에서 기후변화와 미래농업을 연구하는 남재작입니다. 5월 20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꿀벌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농산물의 3분의 1은 화분맥의 생물이 있어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의 대부분을 꿀벌이 하고 있죠. 그래서 꿀벌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야생식물도 대부분 벌과 화분맥의 생물이 있어야 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30년 전 대비 4분의 1이 줄어들었고 미국에서는 상업용 꿀벌 군집의 4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꿀벌을 대신해서 뒤형벌 등 새로운 벌을 도입하고 있고요. 꿀벌이 사라지는 데는 기후변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꽃피는 시기와 벌이 활동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시기적 불일치가 벌의 먹이 활동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꿀벌이 줄어들면 꿀벌이 매개하는 작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꿀벌과 수분곤충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벌꿀을 구매하면 양봉 농가들이 벌을 치고 산에 더 많은 꽃나무를 심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꿀벌과 곤충의 서식지가 늘어나면 결국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연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며 아침 저녁은 선선해도 낮에는 덥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차 맑아지며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8.2도, 광주와 부산 19.3도 등을 보이며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광주 27도, 강릉 28도, 대구 29도, 경산과 밀양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5도, 제주 23도 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 구름이 차츰 걷히면서 오늘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가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고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경상도는 비가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정치 현안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박지원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해남에서 전화 받습니다. 아, 해남이시군요. 네, 어젯밤에 내려왔습니다. 예, 그 몇 년 만에 국회 등원하신 거예요? 4년 만에 등원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죠. 어떻게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시켜주신 해남안도 진도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91%였습니까? 92.35%. 아, 92.35%요. 예. 예, 그 숫자는 평생 안 잊으실 것 같으네요. 글쎄요, 전무했고 아마 후무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됐든 이것도 사실 보면은 우리 정치의 불행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게 제가 출마하니까 다른 분들이 출마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후보와 1대1로 대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해남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낙후한 지역 발전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길래요, 지역이? 이 해남안도 진도는 농어촌 지역으로 농수산물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절벽, 기후변화, 지방 소멸 이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아하, 예. 제가 서울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여의도군, 종로군, 북천이군, 서천이군 그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길에 걸어 다니는데 해남안도 진도에 오면은 길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하, 예.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도 전부 노인 인구인데 지금 제가 11개월 전에 해남안도 진도에 내려왔을 때하고 지금 불과 11개월 차이지만은 약 4,500명이 자연 감소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연평균 아마 이런 상태로 가면은 5,000명 정도가 자연 감소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 소멸돼 갑니다. 사람도 없고 또 농사에 전념하는 다 노인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이어지지를 않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약간 천대를 받고 있는 농수산물이 안도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후 절벽만 하더라도 네. 오늘 아침에는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다만 어제 비가 쏟아지고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도 대서양 수온이 올라가지고 금년에 이 하리케인이 엄청나게 온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이 해안반도 진도 신안 신재생 에너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우리 해남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농촌이 인구 절벽,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고 점점 초고령화되고 있다. 그래서 농촌의 청년회가 이 60대가 주로 청년회를 한다. 뭐 이런 좀 웃지 못할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는 최고령 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저 지역구 시골 가시면은 아직 젊은 청년 대접 받으시겠어요? 청년 대접이 안 맞겠지만 그런 편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4년 만에 등원하셨는데 그 4년 동안에 정치권이 좀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글쎄요. 강대강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처럼 대화와 협치가 없이 강대강으로 치솟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특히 22대 국회가 어제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강대강으로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워크숍에 가서 일단 뭉치자.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겠다. 과거를 묻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집권 여당의 단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굉장히 초조한 것 아닌가, 당혹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총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했죠. 네. 순서는 말씀하십시오. 네.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처럼 2년 만에 열린 여야 영수회담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됐고 또 영수회담을 또 계속하자 하는 합의는 있었잖아요. 네. 이것을 총체적으로 실패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후로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하지 않았지만은 2주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의 모습 최근에도 보면은 2년 만에 공약은 지켰습니다. 기자들에게 김치찌개 계란말이 해주겠다. 거기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습니까? 따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물가, 민생 경제는 물론 정치가 잘 돼야 외교도 잘 되고 남북관계도 잘 되고 민주주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어제부터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정식으로 원구성은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원구성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원구성 협상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양쪽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서 이런 분석들인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당 수석 부대표들과 원내대표들이 대화는 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전혀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만 하더라도 의석수에 따라서 11대 7을 이제 잠정 합의가 됐지만은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야겠다 네.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안 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당의 그 의원들 171명의 의원들이나 192명의 우리 범야권 의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혁 입법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꾸 조자령을 헝칼 쓰듯 거부권만 행사하기 때문에 신속한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과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을 때는 패스트트랙에 실린다고 최대 330일부터 240일까지 입법이 지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제 우리 민주당 의총에서도 또 지난주 워크숍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법정 기한 내에 개원을 하자. 그래서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이나 물가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은 6월 6일 국회는 개원되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은 공석으로 둔 채 네. 18개 상임위원장을 범야권 민주당에서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그러한 선례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개원시키고 야당 여당 합의해서 그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원한다면은 그렇게 선출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의원님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더 끌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날짜대로 6월 7일 표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가지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는 운응.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입법이나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180석 의석을 가지고 또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본 그 무기력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가혹하게 채찍을 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92석을 가지고는 할 일을 하겠다. 개혁할 것은 하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이런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 의총 분위기도 잠깐 주셨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쨌든 당원권 강화 얘기가 나오면서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도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던데요. 혹시 저 논란은 없었습니까? 반대 의견이나? 어제는 의총에서 보고만 하고 또 의총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이러한 문제를 소통하기 위해서 선수별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선 몇 분이 계시는데 네. 오선들과도 오찬 회동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자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수별로 되게
그룹별로 소통의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은 절체절명이 정권 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이 넘도록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압도적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하자 하는 생각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당원권을 강화하자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20% 반영, 네. 그리고 소위 오늘 아침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똑같은 사설을 썼습니다마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만약 차기 대표가 당선되는 사람을 임기 연장을 해서라도 승리하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의총에서 보고만 했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와 선수별 그리고 또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보도에는 이 당권대권 분리 조항도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좀 고치자 이런 얘기들이 거의 확정된 듯이 보도가 됐어요. 그거는 글쎄, 예. 언론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네. 아직 확정되지 않고 네.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 선수별로 소통을 하고 또 합동 토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총선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참패했습니까? 정치는 민심의 과학입니다. 민심이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당 후사, 당보다는 나라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당원도 중요하고 국민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권대권 분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손보는 데 대해서 근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 그 장애물을 치운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의 그 보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 신중하기보다도 예. 그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더 토론을 해서 소통해서 그 중지를 모으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을 당론 제1호 법안으로 의총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오는 보도 중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제 알려진 사실인들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몇 번 했다 이런 게 뭐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 네,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맨 먼저 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실장을 해봤습니다. 국정원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우즈벡 외국에 나가 있는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안보에 대한 무능이고 무지입니다.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런 것을 제가 맨 먼저 지적을 했는데 네.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이 대통령실 총체적으로 그 라인들에 있는 사람들의 참모들이 전화 통화한 것이 백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엄연한 수사 방해고 외압이고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특검법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덜어주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는 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또는 민생지원금과 관련된 입장에서 조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큰 정치를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부 여당안을 과감하게 받을 테니까 영수회담을 해서 합의하자라고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실을 붙여서 꼼수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쉽게 말해서 25만 원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차등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나온 종부세 문제 등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당내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은 중산층 외연 확대를 위해서 중도층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을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22대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서 의원님 마무리 말씀 겸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이 제대로 국민과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역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한다고 하면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열차가 출발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드리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해남반도 진도에 낙후된 내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네. 모든 혼을 다 바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복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하이브하고 민희진 대표요. 네. 예,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법원이 민희진 대표 쪽 손을 들어줬죠? 네, 지금 해임 위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이브의 계획은 오늘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민희진 대표 해임 안건을 올린 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해서 해임시키는 거 이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민 대표가 이거 막아주세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요. 법원이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멈춰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 갈등 상황을 한번 쭉 짚어보려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하이브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하이브라는 큰 회사, 모회사가 한 가지가 있고 그 아래 여러 개의 레이블, 그러니까 레이블이라는 거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자회사들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있는 어도어고 그 아래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의적인 방식으로 좀 가수들을 육성하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나의 회사 안에 쭉 여러 그룹들을 놓게 되면은 색깔이 비슷해질 수도 그러겠네요. 있고, 그러니까 좀 각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해주기 위해서 캐릭터도 좀 그렇죠. 따로 살리고. 그래서 이제 멀티레이블 체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의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BTS잖아요. BTS도 하이브에 바로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빅히트 뮤직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뉴진스랑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레이블에 소속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민희진 대표라는 사람은 뉴진스의 엄마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진스를 선발도 하고 기획도 하고 모든 과정에서 직접 키워온 그런 사람인데, 그럼 이제 결국 요 갈등 상황은 하이브하고 어도어의 갈등이잖아요. 즉 모회사와 자회사 간 갈등인데 이게 왜 이렇게 좀 시작이 됐느냐. 일단 흐름을 보면은 뉴진스가 굉장히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BTS가 당연히 대표 그룹인데 군입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뉴진스는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하이브 영업이익의 전체 11%를 차지할 정도로 이 포션이 올라온 겁니다. 아하. 비중이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난 4월 22일에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거든요. 이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민 대표가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한다. 경영권 찬탈 의지가 보여서 그래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근데 민희진 대표는 그거 전혀 사실 아니고 오히려 이 다른 자회사가 뉴진스를 표절했고 이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유를 대기 시작했었죠. 근데 그런 정도라면 내부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경영권 탈취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봤던 거고, 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사실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이제 키워온 뉴진스를 약화시키고 이 힘 자체를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그룹을 뉴진스랑 비슷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뉴진스 자체를 좀 약하게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양쪽이 타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서로가 프레임이 좀 달랐군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민희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자체가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기자회견이 2시간 20분 굉장히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거의 생중계가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민 대표가 뭐 정제되지 않은 표현, 욕설 막 거침없이 했었고요. 또 은폐됐던 문제 같은 거 막 끄집어내는 식으로 폭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뭐 나는 법인카드 뒤져도 야근식 때밖에 안 나오고 기사둔 차도 몰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개저씨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예. 이게 처음에는 민희진 대표가 너무 거친 표현을 쓰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되게 솔직하고 통쾌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 특히 이제 아까 그 개저씨라는 표현을 말씀드린 거는 이게 되게 성공한 그 일종의 이제 직장인 중에서도 많이 대표로 올라간 굉장히 좀 그런 신화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역시 유리천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결국 한계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형성이 되면서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하이브에선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해임을 시키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로 갔는데 그다음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렇게 이제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박 기자 보시기에는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민희진 대표의 모습이 캐릭터입니까? 아니면은 일종의 연출된 겁니까? 원래 그런 겁니까? 저는 이게 다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예. 그 연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발언과 뭐 행동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이게 또 연출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들 좀 원래 저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공감이 늘어나게 됐다. 여론은 좀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많이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계약 내용을 보면은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설립일로부터 5년 기간 동안 그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법원은 하이브가 이 해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해야 되면은 하이브가 소명을 해야 되는데 왜 해임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만약에 그럼에도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배상금으로 200억 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시도 자체는 막힌 거고요. 다만 법원이 다 하이브만 이제 그 민 대표 쪽만 손만 들어준 건 아니고요. 하이브의 손을 들어준 것도 있는데 아까 경영권 찬탈이 이제 문제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도는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시도는 있었는데 방법을 모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까지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법원 표현이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배신 행위는 될 수가 있지만 하이브 입장에서 배임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딱 정리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되면 그 뉴진스 또는 이런 그 가수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 걱정하시던데. 그렇죠. 팬들이 그게 가장 걱정인데 일단 하이브 쪽에서는 뉴진스를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불편한 상황이 쭉 이어질 것 같아요. 민희진 대표는 버텼는데 가처분 결정으로요. 근데 그 하이브 쪽에서 민희진 대표 측 2명의 사내이사도 해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막은 상태예요. 그 두 사람은 해임을 할 거니까 그 자리에 하이브 쪽 사람들이 올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경영진들이 불편하게 동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쭉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감수성 많고 아직은 좀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스타들이 좀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좀 압박 받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뉴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뜨거운 정치 키워드를 좀 심화 학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공부 시간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이번 주 특검법 재의결, 이게 뭐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제대 추진한다니까 또 거부권 행사 후에 또 재의결 절차가 반복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경우에 무기명 비밀투표, 네. 뭐 이 투표 방식이라 그러는데 보통 국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보통은 뭐 이제 기명 투표하죠. 자기 이름이 딱 나오는. 그래서 이제 화면 많이 보셨겠지만 국회의사당 그 안쪽에 본회의장 보면 이제 전광판이 쫙 있잖아요. 여기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초록색, 부는 빨간색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죠. 네. 그래서 그걸 투표는 저기 의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렇죠. 자기에서 이제 자리에서 버튼을 누르게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옛날에는 이제 전자투표 아니고 이제 쭉 줄 서서 투표소 가서 이제 이번에 이제 무기명 투표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명 투표도 그렇게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국회법 제 112조를 보면 네. 이 표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항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냥 기명 투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5항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에 해당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에 관한 안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이제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 네, 그렇죠. 그런 것. 또는 대통령 탄핵. 그런 이제 것들. 그런 인사와 관련된 표결의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명 투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기명으로 할 경우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기명 투표는 앉아서 전자 투표를 하잖아요. 네. 무기명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줄 서서 쭉 나가서 이제 기표하는 방식으로 하죠. 기표소가 따로 설치되고.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양쪽에 의사당 의원들 쪽 앉아 있는 그 양쪽으로 보면 이렇게 기표소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용지 받아서 거기 가서 찍고 나오 투표함에 넣고 그렇게 하고 이제 경우에는 이제 간표 요원이 있죠. 의장이 이제 선정해서 의원들 검표를 하는 간표 요원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집계를 하는. 그러면 일일이 이제 투표한 그렇죠. 투표용지를 다 열어서 펴서 이게 간지 분지 이제 확인을 한다. 감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구나. 예.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의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니까 이 특검법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니까 가, 부 이렇게 씁니까? 보통은 이제 가부
예. 부를 이제 OX가 아니고. 예, 가부 이렇게 예전에는 한자로 썼어요. 가부. 그런데 요즘에는 예. 그냥 한글로 가부. 보통 많이 쓰죠. 가부. 네. 그 가부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됩니까? 반대한다라든지 찬성한다라든지. 쓰면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쓰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국회의원이 투표 방식을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테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명확하게 이렇게 딱 잘 확인이 되게 또박또박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일부러 흘려서 쓰는 경우도 꽤 있는 거로. 예.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 이번에 무효표가 4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투표용지를 열어서 다 확인을 하니까 그것도 동료 국회의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장이 지정하는. 네. 그러니까 무효표는 적어도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런 거죠. 누가 찍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무효표가 됐다는 건 알려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점을 찍은 것도 이제 발견이 된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죠. 이게 점 하나 찍었다고 이거를 무효표로 하는 게 맞느냐 예, 하는 논란조차도 있고 그런데 이런 논란이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를 막 흘렸으면 우처럼도 보이거든요. 우처럼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효표를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보통은 이제 무효표 처리를 하죠. 네, 명확하게 쓴 경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집할 수 있잖아요. 간표위원들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리기도 합니다. 네, 투표 다 끝났는데 이렇게 간표가 오래 걸리냐 이래갖고 뭐 항의하기를 하고 차라리 그냥 무효표 다 그냥 그 화면으로 공개해라. 우리가 그냥 감별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간혹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그냥 썼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뭐 점이 약간 찍힐 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그 무효표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무효표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심리 상태까지 내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그 사실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여서 의외의 결과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막상 이 투표 결과를 보니까 뭐 사실은 한 표의 이탈도 없었다 그러면 쉽게 해석되는 결과예요. 그런데도 있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뭐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표수 찬반 투표수만 딱 보게 되면 이제 양당의 의석수하고 딱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탈표가 없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추정하에서 뭐 숫자는 많지는 않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어쩌면 뭐 그 여당에서 이탈표가 뭐 한 2자리 이상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몇 사람은 이제 그랬을 것으로 지금 여야 모두에서 지금 이제 그런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 한두 명, 많으면 한 두세 명. 어쨌든 그건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막 그냥 이렇게 추정만 난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니까 그 진행자들이 그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막 질문을 막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찍으셨냐, 점 찍으셨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던데 네, 답변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무기명 투표라는 그 방식 때문에 그 예상 밖 결과가 나왔던 사례들이 있죠. 있죠. 예. 예, 대표적인 게 그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할 때. 예. 그 가결됐던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때 사실은 뭐 굉장히 표단속을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고 했는데도 이탈표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른바 막 수박 색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바가 있죠. 그 당시는 사실은 이번 그 최혜병 특검법에 비해서 훨씬 그 이탈표가 많이 나왔었죠. 예. 그래갖고 막 색출한다 그러고 뭐 굉장히 한동안 실제로 그거는 나온 투표수가 워낙 그렇죠. 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죠. 예, 이건 이탈표일 수밖에 없다 계산이. 맞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뭐 색출한다고 색출이 됩니까?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근데 이제 평상시에 이제 발언한 내용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 대략 이제 짐작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른바 살생부가 막 돌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랬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맞습니다. 일종의 마녀사장처럼 네, 여기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 표결은 이제 2013년에 이제 이루어진 건데. 2023년? 예, 2023년. 2023년에 이루어진 일인데 곧바로 또 총선이 있고 이게 공천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좀 이것 때문에 괜히 불이익 보신 분들도 의외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이 이제 사실은 그때 가결될 거다 부결될 거다 좀 분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절대 그 가결 안 된다 이런 의견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표단속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표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결이 나오니까 이제 당 지도부도 그때 이재명 대표가 막 편지까지 보내고 했던 그때죠.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총력전을 다한 셈인데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저 사람 이탈했다라고 뭐 하여튼 100%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하여튼 거의 뭐 그렇다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군사 정권 시절에는 꽤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죠. 네. 그때 65년 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호상 국회의장을 위임시키려고 했는데 그 여당인 공화당 내 김종필 계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이탈표 반란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란 주동자들 당직 박탈, 뭐 정권 경고 처분 그때는 징계가 굉장히 세게 나갔습니다. 그건 이제 파동이라. 네, 거의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던 바고요. 그다음 뭐 비교적 최근 일로는 뭐 이제 2013년 11월달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법안 국회 표결 시에 나홀로 반란표를 이제 김홍신 전 이제 한나라당 의원이 이제 던지게 되는데 그때 당론 위배했다. 그래서 이제 당원권 정지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2019년에 이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져서 또 경고 징계를 받았던 그런 또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래서 징계를 할 때마다 논란도 많이 돼요. 이게 과연 징계하는 게 맞냐? 그러냐. 예. 그러니까 헌법기관의 이 투표인데 이걸 당론 위배했다고 당에서 징계하는 게 맞냐 이런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 쪽에서는 당론을 어긴 거니까 이건 징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예를 들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민주당 쪽의 설명은 그 당시 당론은 또 보통 당론이 아니고 강제적 당론이었는데 이거를 어겼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때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당내에서도 그게 그렇다고 뭐 당원 당규에 규정이 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제적 당론이라고 하는 건 더군다나 그런 표현 자체도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합당하냐 그 얘기도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다 헌법기관인데 그리고 이 지금 보면 헌법에 이제 그 내용이 아예 나온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우선 그 헌법의 그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소신과 다르게 투표하는 사람들도 헌법이 어긴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넓게 보자면.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무기명 투표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이 복잡한 정치 역학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무기명 투표인데 나는 이렇게 투표하겠다 또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밝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소신을 이제 밝힌 거고 뭐 투명한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과도하게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
그리고 일종의 이제 약간 그 먹튀성도 없잖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먹튀성이 뭐냐면 예. 무기명 투표니까 사실 누가 내가 가부 어느 표 던졌는데 아무도 진짜 나중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기명 투표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전격 시사 진행하고 있는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막히고요. 2차로가 추돌 사고로 막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북천안부터 정체고요. 안성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수원에서 밀리고 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 역시 천천히 갑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반포에서 서초까지 더 가서 수원에서 밀리는데요. 이 부근 4차로는 사고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양양 방향으로 인제터널에서 서양양까지는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금요일의 코너 뉴스 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산층 가구 5집 중에서 한 집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 살림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통계청이 분석을 했더니요.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에서 적자 가구 비율이 26.8%로 집계가 됐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0.1%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네. 이 적자 가구,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가구라는 뜻입니다. 보통 번 돈은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에서 뭐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이런 것처럼 소비 말고 다른 지출들은 뺀 값을 놓고 봤을 때 소비 지출이 더 많은 가구가 적자 가구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어떤지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특히 중산층에서 적자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소득을 기준으로 쭉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소득이 높은 그 사람들을 5분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5분위, 4분위, 3분위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중에서 보통 3분위하고 4분위를 보통 중산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4분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바로 아래 분위하고 여기 적자 가구 비율이 18.2%였고요. 네. 3분위도 17.1%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가구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적자 살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계속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내려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하향분해 이런 네. 걱정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뭔가요?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요. 지금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이자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소비 지출이나 이자 금융 지출이 늘었는데 정작 근로소득은 이걸 상쇄할 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주목해봐야 할 게 중산층도 이 적자 살림 비중이 늘긴 했지만 상위 20%인 고소득층 가구에서도 적자 살림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득이 높을수록 좀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근로자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로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다 보니까 살림을 꾸리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통계청이 1분기 가계소득을 분석을 해봤더니 벌어들이는 돈 중에 비중이 가장 큰 게 이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평균이 지난해보다 1.1%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로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2021년 1분기 이후 3년 만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요즘 상여급 지급을 하던 게 있었는데 이걸 좀 줄이고 있고 또 그러면서 고소득층 급여가 줄어들면서 전체 평균이 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분 감안을 하면 줄어든 폭은 3.9%로 커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결국 이런 네. 영향이 나타나네요. 자,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식품 가격의 또 물가 얘기네요. 오르고 있는데 치킨이요? 네. 이거 뭐 정말 5천 만에 최애 식품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올라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격을 올리는데요. 네. 황금 올리브 치킨 후라이드 기준으로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가격을 인상합니다. 뭐 사이드 메뉴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별 110개 품목 중에서 치킨 제품 23개 가격을 오르는데 오늘부터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치킨 기준으로 봤더니 2만 4천 원짜리도 있거든요.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7,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소비자가 할인 쿠폰 이런 걸 다 안 쓰고 주문을 하게 되면 배달비 요즘에 3,000원도 따로 받잖아요. 이걸 더하면 치킨 한 마리에 이제 3만 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 좀 비싸네. 네. 예. 그런데 사실 BBQ가 원래 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시점은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 23일 하루 전인 22일에 가격 조정 시점을 31일로 8일간 유예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발표를 한다라는 건, 내일부터 오늘부터 인상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든 이유가 좀 황당한데 그 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사실 8일간 유예하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네. 지금 이렇게 주장했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아니 1년도 아니고 고작 8일 미루면서 물가 안정을 운운하는 게 좀 소비자 우롱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반발도 나왔고요. 어쨌든 오늘부터 예정대로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BBQ뿐만 아니라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가격을 올렸다는 점인데요. 뭐 굽네, 프라닭 치킨이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렸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건 원자재나 부자재 가격이 올랐고 뭐 임차료나 운영비 이런 것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킨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 오르지 않는 걸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뭐 초콜릿이 들어간 빼빼로 이런 초콜릿 제품들도 내일 모레 6월 1일부터 평균 12% 오를 예정이고요. 뭐 밥상에 자주 오르는 조미김 제품도 15.8% 오릅니다. 이 밖에도 뭐 다음 달 중순에는 간장 가격도 7% 오를 예정입니다. 소비자단체 입장 나왔죠. 네, 이 치킨 가격 올린 걸 두고 비판을 했는데요. 녹색 소비자연대를 비롯해서 10개 그 소비자단체들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닭 시세는 하락하고 있는데 가격 인상을 하는 건 이 업체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거다, 이기적인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실제 협의에 따르면 그 치킨에 사용하는 그 9호에서 10호 사이즈 크기의 6개 시세가 지난해 평균 4,40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격을 보면 3,771원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평균 14.4%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겁니다. 떨어졌네요. 네. 예. 근데 반면에 BBQ 측은 이 닭을 튀기는 올리브유 값이 폭등을 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비자 단체들이 반박을 했는데요. 이미 BBQ가 이 올리브유 100%에서 해바라기유를 절반 섞는 걸로 비율을 조정을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올리브유 상승분은 또 가맹점의 부담을 전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리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손쉬운 방법 대신에 뭐 가맹점하고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하고, 특히 요즘에 배달 수수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수료 줄이기 위해서 뭐 포장하는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왕창 늘린다거나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뭐 이제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심각하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근데 또 최저 기록을 세웠어요? 네, 0.76명 기록했습니다. 0.7명대 기록한 건 사상 처음인데요.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그 출생아 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을 채 낳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예.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바닥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이 수치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보통 연초에 아기를 출산하려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연말에 태어난 아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학교에 입학을 하면 뭐 발육 상태라던가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초 태어난 아이들을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1분기에는 전통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1분기에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계 출산율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나마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요. 혼인 건수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을 미룬 경우가 많았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통 혼인을 한 시점부터 첫째 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의 시차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2년이 지나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 이때부터는 좀 출생률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지만 그 백약 중에도 맞는 약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이 주거 문제가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서울시 그 정책
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아직 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뭐 예비 부부들한테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시프트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집 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일이 없도록 뭐 최장 10년 동안 장기 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고 또 안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주 후에 이 출산 자녀 수에 따라서 좀 혜택을 달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아예 이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예. 2명을 낳는다고 하면 20년 후에는 아예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만약에 3명을 낳는다 하면 시세보다 2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아하. 당장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기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요. 일단 자격이 돼서 당첨만 되면 뭐 아기 낳으면서 20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10에서 20%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신혼부부 반응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는 좀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대략 어느 정도 비율이 이제 나왔어요? 네, 서울시가 이제 자치구별로 반려동물 현황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 등록된 동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이 61만 2천 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350만 마리가 있고요. 서울시에만 한 17.5% 반려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 어느 지역이 가장 반려견 수가 많았는지를 봤더니 1위가 강남구였고요. 2위가 송파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등록된 반려견이 많은 지역일수록 동물병원도 따라서 많았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강남구,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번에 품종도 분석이 됐거든요. 네. 서울시에 어떤 품종의 반려견이 가장 많았는지 봤더니 말티즈가 19.8%로 가장 많았고요. 뭐 푸들, 믹스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네요. 말티즈. 네. 말티즈, 푸들, 믹스견. 네. 네, 마지막 소식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삼성전자 내 5개 노조가 있는데요. 가장 큰 노조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라는 전삼노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업을 선언을 했는데요.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건 이 삼성전자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당장 6월 7일부터 집단 연차를 내는 방식으로 파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6월 6일이 현충일이니까 이틀 연속 휴무하겠다는 겁니다. 전삼노 속해 있는 노조원이 한 2만 8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12만 명이니까 한 20% 정도 차지하는 인원인데요. 근데 다만 이 조합원들이 전체 다 참여를 할지 이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연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전격 시사. 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이제 주말이군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